2026년 2월 28일, 테헤란의 모든 평화가 깨져버린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몇 초 뒤 사방 곳곳에서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비상경보가 울려 펴졌고 사람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고 각국 대사관들도 서둘러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탈출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떠나던 그 순간, 그곳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위기가 시작된 현장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선택의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 테헤란에서 20년 넘게 중동 분쟁을 취재해온 기자 레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전쟁터를 발로 뛰며 취재해왔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거리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고 사람들이 도망칠 때 저는 오히려 현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테헤란에서 벌어진 일 앞에서는 기자 인생 처음으로 제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 말, 테헤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기도를 마친 사람들의 평온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올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도시 전체를 찢는 듯한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골목으로 뛰어들었고 가게 주인들은 셔터를 내리며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가던 차량들은 경적도 울리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불을 낮추기 시작했고 테헤란은 거대한 정적 속에 잠겨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20년 경력의 기자라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긴장감은 제 손끝을 떨리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빛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시각, 한 건물 안에서 밤늦도록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태극 문양의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드라마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파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K-POP이라는 음악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진 정도, 그게 전부였죠. 이곳 중동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강대국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대사관 불을 끄지 않고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철수할 능력조차 없는 건가?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그때 한국 대사관이 단지 대피 타이밍을 놓쳐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강대국들도 서둘러 짐을 싸는 마당에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순간 제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의 직감으로 그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혼란에 빠진 장면이라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로 들여다본 광경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들고 본국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아닌 긴장된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대비해온 사람들처럼 보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도망치지 못해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민들을 먼저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드라마와 전자제품의 나라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이후 제가 목격하게 되는 것들은 제 기자 인생 20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둠 속에서 보여준 행동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강대국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 건물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소리를 죽이며 대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서둘러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또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인이었던 것이죠. 가족을 데리고 온 남자, 아이를 꼭 아는 젊은 어머니, 캐리어 하나만 끌고 뛰어온 사람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불안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교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그날 밤 함께 취재하고 있던 다른 상황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만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기자니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 대사관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민에게 같은 내용의 안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공항으로 이동하십시오.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직접 출국하십시오. 한마디로 각자 알아서 빠져나가라는 방식이었던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은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응이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민들을 공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한 겁니다.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전쟁이 터진 도시 한복판에서 흩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고 한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판단인가? 공항도 아니고 대사관으로 모이라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한국 대사관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란에 남아있는 교민 전원을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외교부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민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연락이 닿는 사람부터 대사관으로 직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필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라마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 한 모금, 음식 한 입도 허용되지 않는 기간이죠. 거리의 식당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공습 경보까지 겹친 상황이니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저 안에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이 긴 밤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대사관 안쪽에서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코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음식이라니 담장 너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양복을 입고 서류를 다루던 대사관 직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함도 체면도 다 내려놓은 채 직접 쌀을 씻고 김밥을 말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라마단 때문에 도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음식을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외교관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전쟁터 한복판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자국민의 밥을 짓는 외교관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다는 것,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3명의 교민들은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용히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그 공간만큼은 묘하게 단단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왔습니다. 2026년 3월 2일 새벽 5시 대사관 정문 앞에 버스 2대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목적지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무려 13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단순히 불을 켜놓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탈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민을 모으고, 먹이고, 지키고, 그리고 직접 데리고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출국하도록 안내하던 그 시간에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2대의 버스는 조용히 대사관을 떠나 어둠 속의 테헤란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버스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저는 며칠 뒤 취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도시 전체가 공습경보의 긴장 속에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버스 2대가 대사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2026년 3월 2일 새벽의 일입니다. 목적지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거리로 따지면 약 1300km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하나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 길을 3번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그것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전쟁 긴장이 고조된 중동 한가운데를 사막과 산악지대를 관통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버스 안에는 23명의 대한민국 교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오랫동안 이란 땅에서 삶을 꾸려오던 교민, 출장 중에 전쟁에 갇혀버린 사람까지 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 하나가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기자로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00km라는 숫자, 그냥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란 동부 내륙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광활한 사막이 번갈아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중간에 통신이 끊기는 구간도 있고 거기에 전쟁 긴장까지 겹쳐 있으니 검문이 강화된 구간도 있었죠. 이런 길을 버스 2대로 23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달린다는 건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가 그냥 무작정 달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사관은 이미 이동 경로를 사전에 짜놓고 있었습니다. 중간 경유지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버스는 테헤란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계속 달렸고 이란 동부의 주요 도시인 마슈아드에서 일단 멈춰섰습니다. 워낙 거리가 먼 탓에 단숨에 국경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피팀은 마슈아드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이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0km라는 거리는 단순히 오래 달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문소를 만날 때마다 버스가 멈춰 서야 했고 통신이 끊기는 구간에서는 본국과의 연락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길 위에서 변수가 생길 때마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처리해야 했던 거죠. 버스는 그렇게 밤과 낮을 넘기며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자욱한 도로 끝에 마지막 목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버스가 검문소 앞에 멈춰섰을 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자 여기저기서 하나둘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교민 23명이 한 사람씩 내려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내렸고 캐리어를 끌던 교민이 내렸고 마지막으로 대사관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안전하게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하는 순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취재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흩어져요.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전쟁의 현실이고 솔직히 그것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생존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흩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은 뒤 먹이고 재우고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걸어 나온 겁니다. 저는 그날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민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끝까지 붙잡고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건 어쩌면 아주 작은 조각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취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취재 대상은 늘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중동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 지역의 정치와 군사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나라들의 대사관을 먼저 찾아다녔고 그들의 움직임을 기사로 써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성명을 냈는지, 어느 나라가 어떤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나라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제 취재 수첩에는 늘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제 취재 목록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대사관 불빛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 나라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2대가 국경을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취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있었고 밤이 되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군 차량이 간간히 지나갈 뿐이었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 로비, 그리고 공항 대기 구역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공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공항 대기 구역에는 각국 외국인들이 가방을 끌어안은 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국경 상황을 묻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음 비행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항 대기 구역 한쪽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의사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외국 대사관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 대사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말입니까?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기억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코로나요?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입니다. 이란에서 코로나가 크게 퍼졌을 때 말입니다. 그때 한국이 진단 장비와 방역 물자를 인도적 지원 형태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진단 키트도 이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 장비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늘 같은 나라들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결정, 유럽의 대응, 강대국들의 외교 움직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나라들만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 제 취재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항 대기 구역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은 코로나 당시 단순히 한번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장비와 방역 물자를 지원하며 이란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단 장비를 공급했고 의료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록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하나가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대사관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교민들을 불러 모으고 음식을 만들고 버스를 준비하던 모습 말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대기 구역에서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조용히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대사관 이야기를 꺼내자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이야기인지 말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1980년대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였죠. 저는 그 노인을 바라보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란의 한 대형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이란에는 여러 나라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유럽 기업과 일본 기업도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대형 설비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 장비가 공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대형 장비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핵심 장비가 멈춘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비 하나 때문에 공사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그날 상황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시작했고 계약서를 확인하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상황이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팀은 숙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논의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팀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남아서 장비를 직접 분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현장은 이미 거의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하나씩 분해하고 구조를 확인하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문제를 찾아냈고 장비를 다시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가 직접 목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테헤란의 거리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던 그 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유독 한 건물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노인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최근 한국 대사관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뉴스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덧붙였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노인의 기억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제 취재 노트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중동을 취재하면서 아주 중요한 나라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조사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산업협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테헤란의 밤, 저는 호텔방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를 켜놓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노인의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 40년 전 모래바람을 뚫고 멈춘 장비를 고쳐내던 그 정직한 땀방울들, 저는 기자로서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몇몇 기술자의 용기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가진 본능인지 말입니다. 저는 먼지 쌓인 자료들과 국제기구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찾아낸 기록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동안 드라마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절망적인 나라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돌덩이 하나 제대로 남지 않은 폐허였습니다. 당시 통계 자료를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았더군요.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며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장담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 몇십 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철강을 만들고 배를 짓고 전자기기를 생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파고든 것이죠. 저는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이 어떤 것인지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한국이 왜 위기의 순간에 남들처럼 도망치지 않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어봤기에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경제만 발전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군사 지표와 방위 산업의 실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국방력과 스스로 무기를 개발해 수출까지 하는 그 압도적인 기술력, 제가 그동안 위험한 분단 국가라고 비웃었던 그 모습, 이면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철 같은 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이 밝아오는 창밖을 보며 제 취재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크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운이 좋아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 뒤 그 지혜를 나누는 나라였다라고 말입니다. 대사관의 불빛이 왜 그토록 환했는지, 왜 직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샘 취재 끝에 제가 확인한 기록들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이란에서 다시 한번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그 버스 2대가 단순한 탈출 버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건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쟁 긴장이 흐르는 도시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교민들을 모으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에 버스를 출발시키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사건은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기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도 하르툼에서는 총격과 폭발이 이어지고 있었고 외국인들이 공항으로 몰려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한국 교민들이 현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급히 군 수송기를 보내 교민 철수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작전은 프라미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 속에서도 아주 익숙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민들이 대피를 준비하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출발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사관 직원들이 교민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십 줄의 김밥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탈출 당일 새벽, 교민들과 공관 직원들은 그 김밥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테헤란에서 제가 목격했던 장면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테헤란 공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장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한국 대사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교민들이 함께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건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치나 군사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뉴스가 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이유로 한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도 아니고 정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 나라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무렵 공항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버스가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다시 공항 대기 구역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뉴스를 확인하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쉽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정치 이야기도 아니었고 군사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이야기였습니다. 교민들을 모으고 밤새 음식을 준비하고 버스를 보내서 국경까지 함께 이동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끝까지 챙기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그런 나라를 거의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강대국의 움직임만 쫓아다니며 세상의 중심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항상 큰 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군사력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력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기억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로 기억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취재 수첩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기억한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행동으로 기억되는 나라였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에서 처음 대사관 불빛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장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새벽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던 시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버스 2대, 그 버스가 사막길을 따라 국경을 향해 사라지던 모습 말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나라의 진짜 힘은 전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란과 중동 정세가 계속 긴장 속에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누군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